50년 전 그는 도시락을 훔쳐먹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콧물 인섭이, 거짓골, 도시락 도둑. 그가 듣던 별명들이었죠. 오늘 아침 국민학교 동창회장 입구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후 똑같은 장소에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기 기업을 일군 장인섭 회장입니다. 넝마주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이들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햇볕이 따사롭던 토요일 오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 연회장. 오랜만에 모인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장은 화려한 의상과 비싼 향수 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화려함 속에 낡은 점퍼와 구두를 신은 한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디 보자. 동창회 맞나? 70살의 장인섭은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안내장을 꺼내 확인했죠. 접수처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자세는 분명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인섭입니다. 명단에 없는데요. 혹시 다른 모임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접수처 여직원의 말에 장인섭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안내장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보이는 노인네 누구야? 우리 동창 맞아? 저거 인섭이 아냐? 콧물 인섭이. 아직도 거짓골이네. 맞다. 저거 예전 도시락 도둑놈이잖아. 어쩐지 꼴이 그대로네.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장인섭의 귓가에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분명 제 이름으로 안내장이 왔는데. 그때 접수처 뒤에서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금시계와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백만석이었죠. 야, 이 꼴이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몰골로 기어들어왔어? 넌 초대장도 없을 텐데. 백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인섭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여기 봐, 인섭아. 우리 동창회는 회비도 내야 하고 그동안 소식도 없었던 사람은 참석이 어려워. 넌 평생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겠다는 거야? 동정표 얻으려고. 백만석의 말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인섭은 여전히 차분했죠. 그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회비입니다. 부족하면 더 낼 수 있고요. 봉투를 열어본 여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지폐 몇 장이 아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백만석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요즘 폐지값이 그렇게 올랐어? 아니면 누구 집에 청소라도 다니나 보지? 장인섭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멸시와 조롱이 담긴 상황에서도 그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혹시 수연이는 왔나요? 장인섭의 질문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연이라. 지적장애가 있었던 그 여학생 말이죠. 장인섭의 유일한 친구였던 아이였습니다. 걔가 왜? 너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걔는 이미 오래전에. 백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인섭은 고개를 돌려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창회장을 나선 장인섭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생생했죠. 자신을 도시락 도둑놈, 콧물 인섭이라 부르던 그 시절 말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걸으며 장인섭은 50년도 더 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판자촌 구석에 있던 납작한 컨테이너 같은 공간이었어요. 넉마주의였던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품을 주워 겨우 하루 끼니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인서봐, 오늘은 이거 입고 학교 가거라. 누가 버린 건데 깨끗하다. 아버지가 주워온 헌옷은 항상 몸에 맞지 않았어요. 소매가 너무 길거나 바지가 질질 끌리곤 했죠. 하지만 그나마 그게 어린 인섭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장인섭은 초등학교 교실 문을 열던 순간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던 그 순간 말이죠. 어우, 또 냄새난다. 인섭이 또 똑같은 옷 입고 왔다. 야, 콧물 좀 닦고 다녀라. 더럽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던 놀림이었습니다. 장인섭은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구석자리로 향했어요. 날마다 빨갛게 부어오른 콧물을 소매로 훔치며 말이죠. 도시락 시간이 되면 그의 가슴은 더 조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인섭이가 제 도시락에서 김치 훔쳐 먹었어요. 장인섭, 이리 나와봐. 또 그랬니? 배고픔에 몰래 친구들 도시락에서 조금씩 집어먹다 들킨 날 선생님조차 그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교실 앞에 무릎 꿇고 서 있던 날 유일하게 그에게 다가와 준 건 수연이뿐이었어요. 인섭아, 내 거 먹을래? 많아서 다 못 먹어. 지적장애가 있어 또래들에게 놀림받던 수연이는 유일하게 인섭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였습니다. 둘은 학교 뒤편 계단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곤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놀림도 잊을 수 있었죠. 수연아, 나중에 크면 나 의사 될 거야. 그럼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수 있대. 우와, 인섭이 대단하다. 나도 인섭이한테 치료받고 싶어. 그날 밤 인섭은 구석에 앉아 낡은 교과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꿈만은 분명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학비 내래요. 어쩌냐. 이번 달은 정말 힘들구나.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섭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인섭은 아버지를 도와 폐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10살 꼬마의 손에 쥐어진 커다란 마대자루가 유난히 커 보였죠. 학교에서는 점점 더 소외됐습니다. 친구들은 장인섭을 도시락 도둑놈이라 부르며 가까이 오지 않았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그를 문제아 취급했어요. 급식이 시작된 후에도 인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시간이면 혼자 교실에 남아있어야 했으니까요. 야, 인섭이 오늘도 급식 안 먹네. 불쌍하다. 그래도 우리 도시락은 안 훔쳐먹어서 다행이야.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섭은 자신의 꿈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와 돈이 필요할까요? 당장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그런 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장인섭은 그 모든 상처와 굴욕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을 뿐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억들이 훗날 그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현재의 장인섭은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려보게, 백만석. 장인섭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폐품을 줍던 아버지가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고 가족의 생계는 14살 인섭의 어린 어깨에 무겁게 얹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인섭은 아버지의 낡은 마대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였죠. 하루 종일 폐지와 고철을 모아도 벌 수 있는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섭은 병원 뒤편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의료기기들을 발견했어요. 깨진 모니터, 망가진 수액 주입기, 전선이 뜯겨나간 심전도 측정기까지.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저 고철로만 볼 물건들이었지만 인섭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인섭은 버려진 기계를 주워 집으로 가져왔어요.
좁디 좁은 방 한 구석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기계를 분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 안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인서봐, 그거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부품이 전기 신호를 바꿔서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기계를 들여다보는 인섭의 눈빛은 마치 별을 발견한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꼴찌였지만 기계를 다룰 때만큼은 누구보다 똑똑했어요. 그는 낮에는 폐품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밤에는 버려진 의료기기를 연구했습니다. 선생님, 저 고등학교 못 가게 됐어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께 말했을 때 인섭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갔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픈 아버지를 두고 공부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섭이, 기술이 좋으니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의료기기 수리하는 일인데. 중학교 졸업 후 우연히 알게 된 동네 의료기기 수리점 사장님의 제안으로 인섭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비록 의사는 될 수 없었지만 의료기기를 다루는 일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이 X선 촬영기 회로도가 이상한데. 인섭아, 내가 한번 봐볼래? 네, 사장님. 인섭은 매일 밤 버려진 교과서를 주워 독학했습니다. 물리학, 전자공학, 심지어 의학 지식까지.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인섭은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어요. 수리점에서 일하면서 배운 실전 지식과 독학으로 익힌 이론이 하나둘씩 그의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 내가 고쳐볼게요. 아마 변압기 문제인 것 같아요. 18살 인섭의 손길은 이미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사장님도 놀랄 정도로 그는 복잡한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금방 찾아냈어요. 동네 병원들에서는 그 어린 수리공을 찾는 손님이 늘어갔죠. 어느 날 큰 대학병원에서 급히 수리가 필요한 MRI 장비 문제로 인섭을 불렀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이 포기한 문제였지만 인섭은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자네 어디서 공부한 거야? 그냥 독학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섭의 실력은 소문이 났고 더 많은 일거리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비록 학벌은 없었지만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섭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사람을 직접 치료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현실의 벽. 그리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언젠가는 내가 만든 기계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21살 인섭은 폐품 더미에서 찾아온 부품들로 자신만의 의료기기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탄생했죠. 그렇게 장인섭의 인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에서 희망을 찾는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청년이 된 장인섭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6살 그는 어엿한 의료기기 수리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사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 선생, 이번에도 수리 잘 부탁해요. 자네만 믿고 있다네. 병원 관계자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장 선생이라는 호칭이 그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의대를 나와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중졸 학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인섭은 야간 고등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의료기기를 수리하고 밤에는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배움의 갈증을 채웠어요. 나이는 다른 학생들보다 많았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섭이 일하던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할머니는 심장 질환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이 인섭에게는 마치 어머니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 병마로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빨리 인공호흡기 연결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기계를 작동시켰지만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인섭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식 직원이 아닌 그가 나서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다른 호흡기 가져와요. 빨리. 하지만 두 번째 기계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인섭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미리 점검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인섭은 병원 옥상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단지 기계의 오작동으로 사라지는 현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평생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더 안전한 의료기기를 만들겠어. 생명을 지키는 기계를. 인섭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의료공학과 기계공학 서적을 독학했어요. 특히 인공호흡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29살 장인섭은 드디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중 안전장치가 적용된 인공호흡기 제어 시스템 마이너스 그의 첫 번째 발명품이었죠. 장 씨, 우리 회사에서 자네 특허에 관심이 있네. 함께 일해볼 생각 없나? 중소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인섭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기회를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수리공에서 개발자로의 전환, 이제 그는 자신만의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간 인섭은 놀라운 집중력과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중졸 출신인 그를 무시했지만 그의 실력 앞에서는 누구도 편견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기존 제품보다 안전성이 3배는 높아집니다. 비용도 오히려 줄일 수 있고요. 인섭이 개발한 인공호흡기는 회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점차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다른 회사들도 그를 스카우트하려 경쟁했어요. 그러나 인섭은 자신을 처음 알아봐준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대신 더 많은 권한과 연구비를 요청했죠. 회사는 기꺼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인섭은 자신만의 연구팀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더 이상 외국 제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죠. 35살이 된 장인섭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과거나 학벌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능력과 열정만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박혀있던 상처는 이제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보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기계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인섭은 그날 응급실에서 만났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요. 인섭의 손에서 탄생한 새로운 의료기기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8살이 된 장인섭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소의료기기 회사의 기술이사가 된 그는 이제 업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어요. 그의 손에서 탄생한 의료기기들은 국내 병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점차 수입 의료기기를 대체해 나갔습니다. 장 이사님, 이번 신제품 발표회에 직접 나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보다는 개발팀 직원들이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인섭은 늘 그랬습니다. 성공의 중심에 서기보다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을 선호했죠. 화려한 옷차림이나 사교 모임에도 관심이 없었고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연구실과 집을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장 이사님, 우리 회사가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가려면 한계가 있어요. 자본도 부족하고 회사 대표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섭이 개발한 기술들은 뛰어났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그때 인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창업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직원들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인섭은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존 회사의 대표와 핵심 인력들을 영입한 그는 대한메디텍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의료기기로 세계 시장을 열 겁니다.
더 이상 외국 기업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대형 외국 업체들의 견제와 국내 시장의 편견, 자금 부족까지. 하지만 인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초음파 진단기는 기존 제품보다 정확도가 30% 높으면서도 가격은 절반입니다. 중소병원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죠. 대한메디텍의 제품들은 국내 병원에서 점차 인기를 얻었고 마침내 해외 수출의 물꼬도 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곧 유럽과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어요. 장 대표님,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기업 특집인데요. 거절하세요. 제품이 말하게 합시다. 제 얼굴이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40대 중반이 된 인섭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의 대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스파트라이트를 피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외적인 활동도 최소화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에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팔의 오지 마을에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지 병원에는 제대로 된 의료 장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당장 우리 제품들을 보내세요. 이동식 X선 장비, 초음파 진단기, 인공호흡기. 모두 다요. 하지만 대표님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도 같이 보내세요. 장인섭은 직접 네팔로 날아갔습니다.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의 기술적 노하우는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의료 장비를 설치해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크 유 미스터 쟁. You saved my daughter's life. 한 네팔 아버지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인섭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연히 촬영한 현지 자원봉사자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미스터리 기업가,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수십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 기부.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정체 모를 한국인 기업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인섭은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왔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어요. 대표님, 이런 좋은 홍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는 홍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신비로운 행보는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자극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미스터리 의료기기 회장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를 의료계의 슈퍼히어로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하지만 장인섭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대신 작은 국산차를 몰았고 호화로운 저택 대신 평범한 아파트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오래된 점퍼를 즐겨 입었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외형이 아닌 내면에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장인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어요. 초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자신에게 도시락을 나눠준 수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창회 행사가 파티 형식으로 재개된 저녁 호텔 연회장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60대의 노신사와 노숙녀들은 각자의 인생을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의 목소리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반짝이는 금시계와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백만석이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동창회를 위해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교에 체육관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백만석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그가 손짓하자 조명이 밝아지면서 무대 한쪽에 설치된 모형이 드러났습니다. 백만석 체육관이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모형이었죠.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이번 동창회 골프 대회의 특별 후원사로 국내 최고의 의료기기 회사인 대한메디텍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한메디텍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기업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대한메디텍의 장인섭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연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장인섭이라는 이름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들 중 아무도 동창 중에 그런 대기업 회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무대 뒤편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부정한 허리, 아침에 접수대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연 회장에는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인섭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접수대에서 거절당했던 그 초라한 노인이 대한메디텍의 회장이라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콧물 인섭이, 그 도시락 도둑놈이. 누군가 중얼거렸고 그 말은 연 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인섭은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50년 전과 다르게 당당했어요. 좋은 시간 되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조금 전에도 몇 분을 뵈었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더군요. 장인섭의 말에 연 회장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백만석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침에 그를 모욕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 마세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옛 추억을 되새기러 왔을 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장인섭의 말에도 불구하고 백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인섭아. 아니, 장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신뢰를. 백만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강철 같던 백만석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일어나세요, 백동창. 우리는 그저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일 뿐입니다. 장인섭이 백만석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회사 소개나 후원금 전달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대 뒤편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였지만 온화한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김수연 씨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친구였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었던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녀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수연 씨는 이제 더 이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5살 때 제가 개발한 뇌 자극 치료기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대한메디텍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반전에 연 회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메디텍은 이번에 우리 모교가 있는 지역에 미래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인섭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 이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장인섭이 무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백만석이 다시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인섭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장인섭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용서?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장인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백동창,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고 각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훔쳐 먹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이 저를 놀렸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장인섭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동창 중 한 명으로 참석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난 일이 있었고,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운명이 제게 다른 역할을 주신 것 같네요. 백만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자,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인섭이 손짓하자 뒤에서 직원들이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곧 화면에는 전국학교 보건실 현대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우리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대한메디텍에서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보건실에 최신 의료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규모의 사회공헌은 국내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의 다리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죠. 초등학교부터 의대 졸업까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연회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동창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섭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백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동창,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백만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섭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백동창의 아들이 희귀신경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말에 백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에게조차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죠? 백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히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과 이야기하다 들었어요. 백동창의 아들이 미국으로 치료를 가려 했지만 새로운 치료법이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고요. 장인섭은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뉴로마이너스 스티뮬레이션 치료기라는 제목과 함께 복잡한 의료기기의 이미지가 보였어요. 대한메디텍은 작년부터 이 희귀 신경질환을 위한 새로운 치료기를 개발해왔습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식약처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만석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우리 아들이. 네, 다음 주부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대한메디텍 재단에서 부담할 거고요. 백만석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아들의 병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무력함을 구원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괴롭혔던 콧물. 인섭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장인섭은 천천히 백만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요. 그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닌 한 인간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에 대한 경의였어요. 저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대신 저는 나눔으로써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장인섭의 말이 끝나자 한 동창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인섭아, 우리가 너무 미안해.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다. 이어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와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이는 장인섭의 손을 꼭 잡기도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장인섭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섭 씨,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항상 존경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
장인섭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일하게 어린 시절 자신에게 친절했던 그녀가 지금도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인섭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한메디텍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의 진정한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과거의 상처는 용서와 나눔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섭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과시와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어요. 장인섭 주변에는 동창들이 둘러서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섭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일구게 된 거야? 비결이 뭐야? 한 동창의 질문에 장인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뿐이죠. 어쩌면 가난했던 제 배경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잃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동창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분명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물론이죠. 처음 창업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고 투자자들은 중졸 학력에 제게 믿음을 주지 않았죠. 심지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인섭은 살짝 웃으며 계속했어요. 그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역이 바로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김동수. 맞아, 동수. 은행에 다니고 있었지.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친구도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대출 신청서를 내밀었을 때 그는 회사 대표가 직접 오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에 동창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장인섭도 함께 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누군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대출은 거절됐어요. 하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됐죠. 저는 그 후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회사는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는 백만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공존했어요. 인섭아, 정말 고맙다. 내 아들 일까지 신경 써주다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니? 장인섭은 백만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백동창도 분명 그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을 테니까요. 백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난 너무 자만했어. 내가 가진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 허상이었어. 아들이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지. 집과 차, 돈.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장인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눴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죠. 그의 말에 연회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인섭아, 너는 정말 대단해. 한 동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줬는데도 넌 그걸 발판 삼아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됐어. 장인섭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어린 시절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길 바랐을 뿐이죠. 가난 때문에, 학벌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길 바랐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은 하나둘 장인섭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에 대해 사과했고 어떤 이는 자신도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어요. 처음 동창회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 회장님, 저희 병원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료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 아이가 의대를 준비 중인데 혹시 멘토링 기회가 있을까요?
인서봐, 우리 고향에도 의료센터 하나 지어주면 안 될까? 수많은 요청과 관심 속에서도 장인섭은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모든 대화에 응했고 가능한 많은 도움을 약속했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장인섭은 조용히 수연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이 그를 둘러싸고 배웅했어요. 인서봐, 다음에는 꼭 우리 집에 놀러와. 다음 달에 있을 골프 모임에도 꼭 참석해줘. 연락 자주 하자. 이제 우리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장인섭은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장인섭과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창들은 깊은 감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공의 의미는 달라졌어요. 돈과 명예가 아닌 나눔과 사랑의 크기로 성공을 재기 시작한 것이죠. 장인섭은 호텔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수연 씨, 우리가 어릴 때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섭 씨 덕분에요. 당신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장인섭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 동창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자, 수연 씨.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밤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비록 화려한 차나 명품 옷은 없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장인섭 회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소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되어 돌아온 반전 스토리. 과연 다음엔 어떤 인생 반전이 펼쳐질까요? 눈물과 감동, 그리고 자부심이 넘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의 주인공을 함께 만나주세요.